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네,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입니다. 이 시는 문명의 개발에 밀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아픔을 노래한 시인데요. 그런데 한때는 평화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여겨졌던 그 비둘기가 요즘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죠. 하지만 이 시인이 노래하고자 했던 그 뜻, 개발 때문에 누군가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건 막아야 한다는 그 뜻만큼은 오롯이 살아있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김정한 작가의 사하촌입니다. 김정한 작가의 호는 요산이죠. 1908년생이시고 지난 1996년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작품 활동은 193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오늘 소개하는 단편 사하촌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오셨고요. 눈을 감는 그날까지 주옥 같은 작품을 많이 남기셨죠. 한국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하셨고요. 대표작으로 낙일홍, 인간단지, 삼별초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김정한 작가의 사하촌입니다. 사하촌 김정한. 타작마당 돌가루 바닥같이 딱딱하게 말라붙은 뜰 한가운데 어디서 기어들었는지 난데없는 지렁이가 한 마리 만신의 흙고물치를 해가지고 바동바동 굴고 있다. 새까만 개미떼가 물어뗄 때마다 지렁이는 한층 더 모질게 발버둥질을 한다. 군데군데 종구멍이 나서 썩어가는 기둥이 비뚤어지고 중풍든 사람의 입처럼 문조차 돌아가서 북쪽으로 사정없이 넘어가는 오막살이 앞에는 다행히 키는 낮아도 해묵은 감나무가 한 주 서 있다. 그러나 그게라야
모를 낸 후 비 같은 비 한 방울 구경 못한 무서운 가뭄에 시달려 그렇지 않아도 쪼그라졌던 고목잎이 볼 모양 없이 배배 틀려서 잘못하면 돌배나무로 알려질 판이다. 그 곁에 퍼트리고 앉은 치삼노인은 신경통으로 퉁퉁 부어오른 두 정강이 사이에 깨어진 뚝배기를 끼우고 중얼거려 댄다. 왜 이렇게 안 죽을까? 요리조리인데 매끈거리지 말고. 이게 이런 참. 아이고. 그는 식칼자루로 뚝배기 밑바닥을 탁 내려찧었다. 삑 하고 미꾸라지는 또 가장자리로 튀어내 뺀다. 신경통에 찧어 바르면 좋다고 해서 딸의 덕아가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잡아온 미꾸라지다. 이제 망할 놈의 짐승 같으는. 그래. 아이고, 이거 반다. 왜 이렇게. 웃지 마. 자자. 우리 애기, 자자. 근데 내 애미는 왜 여태 오지 않을까? 입안이 이렇게 바싹 말랐는데, 아이, 그놈의 집에서는 무슨 일을 끼니 때도 모르고 시킬 거기를. 아이고, 이게, 아이고, 내 안아주마. 그래. 노인은 억지 힘을 내가지고 어린 걸 움켜안고는 개다리처럼 엉거주춤 뻗디디고 일어섰다. 그럴 때 마침 아들이 볕살에 얼굴을 벌겋게 구워가지고 들어왔다. 다들 어디 갔어요? 일 나갔지. 무슨 일이요? 진순에 무명만 매러 간다고 했지, 아메. 들깨는 잠자코 위통을 헐쩍 벗어서 감나무 가지에 걸쳐놓고는 늙은 아버지로부터 어린 것을 받아 안았다. 치삼노인은 뽕나무 잎이 반이나 넘게 섞인 담배를 장죽에 한 대 피워 물면서 아들을 위로하듯이, 그러나 대답은 두려워하며 물었다. 저기가 너는 어떻게 돼가냐 그래? 그래. 괜찮아. 어떻게라뇨? 이젠 다 틀렸어요. 풀내야 풀 물도 없고 병아리 오줌만한 봇물도 중들이 죄다 가로막아놓고. 저 기사년 모양 큰일 나겠다 이거. 기사년은 그래도 냇물은 조금 안 있었나요? 그랬지. 지금은 멀쩡한 냇물을 막아서 저수지인지 뭔지 맹글어서 수도 맹그는 바람에 또 원래 약속을 할 때는 농사철엔 냇물은 안 막아가기로 했다는데. 시긴 미연장 녀석. 백성 죽은 건 모르니까. 이제 이곳엔 사람 못 살 거다 여기. 참 많이 꼽지요. 더군다나 세상이 달라져서 일본 놈들에다 일본 놈한테 붙어먹는 조선 놈들, 거기에다 중놈들까지 덤비니. 중놈이라니? 치삼노인은 중놈이란 바람에 가슴이 섬뜩하였다. 그것은 자기들이 붙이고 있는 전론 중에서 제일 물길 좋은 두마지기가 자기가 젊었을 때 보광사에 시주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손 대대로 복 많이 받고 극락하고 싶으시면 제일 좋고 아끼는 걸 부처님 전에 시주를 하세요. 그래야 자손들 잘 되고 극락갑니다. 그 노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름진 논이었다. 아들 치삼의 불퉁스러운 어조에는 거칠 대로 거칠어진 농민의 성미가 뚜렷이 엿보였다. 가물은 그들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하였던 것이다.
우르르르 쇠. 이글이글 달아있는 폭양 아래 난데없는 홍수 소리다. 물벌레, 고기 새끼가 죄다 말라져 죽고 땅거미가 줄을 치고 개미떼가 장을 벌였던 봇도랑에 둔덕이 넘게 벌건 황토물이 우렁차게 쏟아져 내린다. 수도 저수지에 물을 터놓은 것이다. 성동리 농민들이 밤낮 없이 떼를 지어 몰려가서 애원에 탄원에 두 손발이 닳도록 빌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나중에는 밤중에 수원지 우란에까지 들어가서 물을 달리 돌려내려고 했기 때문에 티시 수도 출장소에서도 작년처럼 또 폭동이나 일어날까 두려워서 저수지 소재도 할 겸 제2저수지에 물을 터놓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까지 저수지의 물로서 넓은 들을 구한다는 건 되지도 않는 말이고 물을 보게 된 것이 차라리 없을 때보다 더 한층 시끄럽고 싸움만 벌어질 판이다. 우리 노래 물이 들어와야지. 누가 막아? 이 집 너네 물 다 채우면 밑에 있는 우리 노는 어떡하라고? 우리 노래도 뭘 구경 좀 합시다. 순서가 있는 법이지. 이봐 천하니 그럼 아래 있는 노는 다 말라 죽으란 말이야. 아니 이건 들깨 저 자식 저건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것 좀 보게. 그러다 사람 치겠다. 위에서 이러면 아래는 어쩌냐고. 우리네도 물을 대야 해. 그럼 다 죽는단 말이야. 야, 이건 왜 이래 이거 뭐 나의 노래 들어가는 물기를 왜 막어? 아니 저 위에 있는 사찰 논에서 물 다 가져가고 겨우 남은 물줄기인데 가지고 왜들 싸워? 달 버리고 물 빼가면서 왜 그러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여튼 나도 물 구경 좀 해야겠어. 들깨는 논이 복고리에 달렸기 때문에 몇 번이나 저수지 물구멍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본머리까지 가서 물을 조금 달아가지고 오면 도중에서 이리저리 다 떼이고 자기 논까지는 잘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수삼차 오르내리고 보니 꾹 눌러오던 화가 그만 불끈 치밀었다. 지기 논을 떼었으면 떼었지. 이젠 할 수 없어. 그래. 가뭄에 죽나 굶어 죽나 매 한 가지야. 저수지에서 물을 주면 뭐해? 사찰에서 부치는 윗놀에서 다 가져가는 거야. 저수지 물을 마음껏 가져오든지 아님 보강사 논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막아야 해. 아이고 조용히들 해. 보광사 스님들 들으면 그나마 붙이던 사찰 소장론까지 다 떼려고 그래. 스님은 무슨... 대사봉 위로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내실을 아뢰는 보광사의 큰 종소리가 꽝꽝 울려왔다. 절에 있는 사람들은 제각기 저녁 밥살을 낼 때다. 그러나 그 절민 마을 성동리 앞 들판에 놔두는 농민들은 해가 기울수록 마음이 더욱 달떴다. 게다가 모처럼 터놓은 저수지의 본목에 논을 가지고서도 유아독존식으로 날뛰는 절 사람들의 세도에 눌려 흘러오는 물조차 마음대로 못 대인 곰보 고서방은 마침내 따는 큰 맘을 먹고 자기 논 물꼬를 조금 더 터놓았다. 우리 놈도 목은 죽여야지. 이봐! 고소마! 아니 왜 또 물기에 손을 대는 거요? 고사생 25이 저놈. 고소방! 좀 뭐라 그랬어? 아니 이제 자네 눈에 물도 다 돼가고 하니 나도 좀 해야지. 아니 이 친구가 눈이 있나 없나? 다 되긴 뭐가 돼? 이 친구
네 집엔 내비도 없고 삼촌도 없냐? 누굴 보고 이 친구래? 뭐 없지? 야야야, 야 이 녀석이 제법 꼴값을 하네. 어디 쌍판댁에 빵꾸를 좀 내줄까? 어? 아유! 고자쟁이 이시봉이가 풋볼 차던 형식으로 곰보의 아랫배짬을 콱 질렀다. 곰보는 악 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시봉은 뻗어져 누운 고서방을 주제소에까지 가자고 야단이다. 곰보는 그 말이 무엇보다도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을 수가 없었다. 들깨가 곁에 가도 곰보는 너기른 사람처럼 논두렁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왼편 눈밑이 퍼렇게 부어올랐다. 저수지의 물은 그에 끊어졌다. 이튿날 아침 들깨와 철안이는 오랜만에 논에 물을 한번 실어놓고는 허출한 속에 식은 보리밥이나마 마음 놓고 퍼넣었다. 그때까지도 저수지 및 본목 들녘과 내 건너 보광리에는 빌어서 얻은 계집이라도 잃어버린 듯이 중들의 아우성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하룻밤 동안에 논두렁을 몇 토막이나 내이고 물도둑을 맞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고서방은 중들의 바락소리를 속 시원하게 들으면서 군데군데 커다란 콩나치 박힌 보리밥, 아니 보릿겨밥을 맛나게 먹었다. 누가 간 크게 보광리 사람들 논두렁만 토막을 냈대요? 그야 모르지. 아니 근데 왜 하필 보광리 사람들 논두렁만 절단을 냈을까요? 그건 뻔하지. 보광리 사람들이 다들 절사람들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들 논에만 물이 꽉 찼거든. 물도둑 맞았으니 그놈들 표정 볼만하겠어. 당신 좋아하는 거 얼굴에 너무 펴내지 말아요. 이시봉이 보면은 또 뭐라고 고자질할지 모르잖아요. 그런가? 속이 시원해 그렇지. 이주사댁 논매러 갔다 올게. 예. 당신은 고서방이요? 예, 그렇소. 잠깐 주제소까지 좀 갑시다. 무슨 일입니까? 가면 알 테지. 난 주제소 불려갈 일 없어요. 죄 지은 일 없습니다. 이놈이 무슨 잔소리야? 가자면 앞만 말고 가야지. 순사는 고서방의 어깨 죽지를 한 대 갈기더니 어느새 포승을 꺼내가지고 묶는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리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분은 죄 지은 일 없어요. 나고서 개구리 한 마리도 죽인 일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리 가지 못해. 미친 듯이 매달리는 고서방네를 몰강스럽게 떠밀어버리며 순사는 기어이 고서방을 끌고 갔다. 성동리 농군들은 보광리 앞들에서 쇠다리 주사댁 논을 메고 있다. 100도가 넘게 끓는 폭양 밑 논바닥에서는 불길 같은 더운 김이 확확 솟아오르고 게다가 썩어가는 밑거름 냄새까지 물컥물컥 치미는 바람에는 두말 없이 그저 질색이다. 힘들어 죽겠네. 나도 숨 막혀 미쳐버리겠어. 세참 때가 다 됐는데 대체 세참은 언제 주는 거요? 쇠다리 온다. 쇠다리 주사가 뒤에서 논두렁을 타고 왔다. 한 손에는 양산, 한 손으론 부채를 흔들면서. 쇠다리 주사가 뭐냐고? 그렇다.
옳게 부르면 이주사다. 그러나 속에 똥 만든 그가 돈양 있던 덕분으로 2조 말년에 그 고을 원님에게 쇠다리 하나 올리고서 얻은 주사란 것이 오늘날 와서는 세상이 달라진 만큼 그만 탄로가 나고 말았기 때문에 모두들 그를 그렇게 불렀다. 물론 안 듣는 데서만이지만. 아이고, 다들 욕보네, 욕봐. 에이, 날이 자꾸 이거 끓기만 하니 뭐하니? 이주사 어른 새참은 언제 먹는데요? 새참? 좀 늦더라도 이 논빼미는 맞아 매고 새참을 먹어야겠구만. 자, 다들 바짝 팔 때 힘주고 풀법 자고 해? 아이, 뻥구야! 아이고, 네 뒤에 그 벼 다 부러졌잖아. 아이고, 이 조심스럽기는 쇠다리 주사는 혀를 쯧쯧 차며 부채를 방정맞게 흔들어댔다. 일꾼들은 잠자코 풀 죽은 팔에 억지 힘을 모았다. 고대하던 쉴참이 왔다. 농부들은 어서 목을 좀 축여보겠다고 포플라 나무 그늘에 갖다 둔 막걸리통 곁으로 모여갔다. 시원하다. 먹은 게 없으니까 막걸리 한 잔에 핑 도네. 아이고. 쇠다리 조사가 막걸리 한 잔씩만 하랬지만은 막걸리가 아까우면은 먹을 거라도 넉넉하게 주던가. 그래서 부자들이 더 무섭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저게 뭐지? 할머니야! 그럴 때 마침 자동차 한 대가 그들이 쉬는 데까지 먼지를 뒤집어 씌우고 달아나더니 보광리 앞에서 덜컥 머물렀다. 거기서 내린 것은 해수욕을 갔다 오는 보광리 젊은 사람들이었다. 일본으로 서울로 유학을 하고 있는 팔자 좋은 젊은이들이었다. 물론 계집애들도 섞여 있었다. 성동리 농부들은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았다. 보광리 자식들이 팔자가 좋아서 해수욕까지 갔다 오고. 저놈들 학비며 유흥비 죄다 우리가 피땀 흘려 벌어주는 돈 아닌가? 그렇지. 저놈들은 죄다 보광사에서 흘러나오는 부스러기만 먹고 사는 데다 우리가 저놈들 돈 소작하고 있잖아. 소장놈 붙이게 해주면서 큰 소리는 있는 대로 다 치고 있지. 우리 마을 애들은 학교나 제대로 다닐 수 있을런지 뭐니. 가뭄 계속되면 가을에 월사금 못 내서 학교 그만둘 애들 많을 거구먼. 에휴, 구라질 놈의 세상. 모기 속에서 저녁을 치르고 나면 마을 사람들은 개딱지 같은 집을 떠나서 모두 냇가로 나온다. 아무런 가뭄이라도 바위 틈에서 새어나오는 물이 군데군데 제법 웅덩이를 만들었다. 아버지도 물에 좀 담궈요. 아이고야, 아이고 시원하다. 그들은 나오는 대로 멱을 감고는 여기저기 반석을 찾아가기가 바쁘다. 가는 곳이 그들의 그날 밤 잠자리다. 순한 것들. 그러게요. 위로 올라가요. 어디들 가세요? 밑에서 그냥 하지. 아유, 보광리 놈들 때문에 밑에서는 멱을 못 감겠어. 순한 것들. 아낙네들의 대답이다. 남자들의 시선은 일제히 다리 아래편으로 쏠렸다. 흐르는 달빛 아래서 사랑을
사랑이 뭐 어째? 저게 레코드 그거 아닌가요, 저게? 아이고, 사랑 좋아하네, 참. 유성기는 또 누구를 홀리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야? 안 되겠다. 우리 진흙을 내 물속에 넣어버리자고. 좋아. 동네 젊은 녀석들은 얼른 논두렁으로 올라가서 진흙을 가득가득 움켜 냇물 속에 핑핑 내던졌다. 보광리 만무방들이 돌아간 뒤 농부들은 머리에서 수건을 풀어 제각기 얼굴을 가리기가 바쁘게 너럭바위 위에 휘뚝휘뚝 쓰러졌다. 쓰러지자 곧 쿨쿨. 적막한 농촌의 밤이다. 가뭄은 오래오래 계속됐다. 날마다 불볕만 쨍쨍 그들의 속을 태웠다. 콧물만한 물이라도 있는 곳에는 아직도 환장한 사람들이 와글거리고 풀물도 없어진 곳에는 강아지 새끼도 한 마리 안 보였다. 걱정 끝에 하룻밤에는 작년에도 속은 그놈의 기우제를 또다시 버렸다. 만인간을 지켜주시는 천상의 옥황 상대님이시여 비나이다. 그들은 몇 번이나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길을 따라 그들의 축원도 천상에 통하는 듯 하였다. 기우제는 끝났다. 그러나 그것도 모두 헛일. 비는커녕 안개도 내리지 않고 되려 마음만 졸였다. 불안은 각각으로 커져만 갔다. 그러한 하룻날 보광사 농사조합에서 오는 백중날 보광사에서 기후불공을 아주 크게 올릴 예정이니 성동리에서는 한 집에 한 사람씩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보광사에서 기후불공을 들여준다면 그건 고마운 일이네. 그런데요, 그냥 오면 안 되고 시주를 해야 한답니다. 네? 시주를 또? 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야 부처님이 들어주신다는데 어쩌겠어요. 난 안 갈라네. 먹고 죽으려고 해도 시주 낼 돈 없어. 아니, 보광사 논 붙여먹고 살면서 어떻게 안 가는가? 하긴 그건 그러네요.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어요. 좋은 소식이라뇨? 이번 참에 괴불까지 내걸기로 했대요. 괴불? 괴불이 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괴불만 내걸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괴불? 그럼 비가 곧 오겠구먼. 그럼요. 스님들이 공을 들이고 괴불까지 내건다는데 당연히 비가 오겠죠. 주지 스님이 직접 불공을 들이신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진짜 비가 오겠구나. 그러니까 다들 어렵지만은 시주돈 마련해서 기후불공 드리는 날 보광사로 가자고요. 이게 비만 온다면야 소고쟁이라도 못 팔까. 이제 머지않아 비가 오겠네. 아유, 이 지긋지긋한 가뭄. 7월 백중날. 보광사에서는 새벽부터 큰 종이 꽝꽝 울렸다. 괴불 앞에 큰 북이 나오고 바라가 나오고 목탁이 나오고 성동리 구장이 동네에서 긁어온 돈을 내걸자 비로소 기후불공이 시작됐다. 기도는 꽤 장시간 계속됐다. 나무아미 타불의 느린 합창 소리에 대웅잔 앞 넓은 뜰은 모래알까지 소르르 떨리는 듯 싶었다.
그러나 최후로 믿었던 괴불조차 영험이 없고 가뭄은 끝끝내 계속됐다. 들판에는 반 이상 모가 뽑히고 메밀 등 속에 뎃곡식이 뿌려졌으나 끓는 폭양 아래서는 싹도 잘 안이 날 뿐더러 설령 났더라도 말라지기 바쁠 지경이었다. 학교라고 갔던 놈들은 수업료를 못 내서 떼를 지어 쫓겨왔다. 이 집에서도 퇴학, 저 집에서도 퇴학이다. 이런 처지에는 추석도 도리어 원수다. 싱거운 추석이 지난 뒤 성동리 사람들은 모두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남자는 지게를 지고 여자들은 바구니를 들고서. 그러한 어느 날 성동리 여자들은 보광사의 대사봉 중턱에서 버섯을 따고 있었다. 가동할머니 조심하세요. 그래요. 다들 욕심 부리지 말고 조심했었다. 할머니부터 조심하세요. 보광사 스님한테 들키면 무조건 달아나야 하니까 다들 긴장하고. 알았어. 근데 가물어서 그런지 버섯도 귀하네. 가동 늙은이를 비롯하여 화제댁, 곰보네, 들깨 마누라, 들깨 동생 덕아. 하지만 가동 늙은이의 말이 옳지. 가뭄 탓으로 그 애는 버섯조차 귀했다. 덕아와 같은 젊은 계집애들은 악착스럽게 무서운 절벽 끝에 붙어 있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탈 위에서 갑자기 사람 소리가 나고 애들이 혼을 잃고 쫓겨왔다. 여러분들! 가면 몇 번이나 갈 줄 알아! 남의 산에서 나무를 해! 계속 끌어! 여자들도 겁을 먹고 도망질이다. 잡히면 버섯을 빼앗기고 혼이 날 판. 그루터기에 걸려서 넘어지느니 솔가지에 치마폭을 찢기느니. 그러나 바구니만은 버리지 않고 내달린다. 아이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달아만 난다. 산지기는 벚나무 몽둥이를 내두르며 앞에 놈을 쫓는다. 의상대사의 공부터라는 바위 밑으로 쫓겨가던 아이들이 갑자기 무춤하고 발을 멈췄다. 동무 하나가 헛디디어 헌 누더기 날리듯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놀라고 선 영문을 알게 된 산지기는 부릅떴던 눈을 별안간 가늘게 웃기며 이놈들, 왜 있으라니까 듣지 않고 자꾸만 달아나더니 결국 이런 변을 일으키지. 그리고 동물을 밀면 어떡해? 마치 그들이 동물을 밀어뜨리기나 한 듯이 나무랐다. 안악들이 미친 듯이 날아왔다. 상한이가 떨어졌어요. 마을 안악들은 비탈 아래로 미끄러지듯이 내려갔다. 상한이는 험한 바위 틈에 내려박혀 있었다. 화재댁이 바구니를 내던지고서 상한이를 안아내었다. 숨은 벌써 그쳐 있었다. 얼마 뒤에 죽은 아이의 할머니가 파랗게 되어 달려왔다. 가동 할머니다. 그녀는 곁에 사람은 본체 만체 바보처럼 우두커니 서서 늘어진 손자만을 눈이 빠지도록 노려보더니 그만 하하하 웃어댔다. 정말 죽었구나. 네가 정말 죽었구나. 죽인 중놈은 어딜 갔니? 그녀는 넋두리를 하는 모녀처럼 한바탕 떠들더니 또다시 하하하 한다. 이렇게 가동 늙은이는 그만 영영 미쳐버리고 말았다. 은하수가 남북으로 돌아져도 성동들은 가을답지 않았다.
첫여름에 무단히 경찰서로 끌려간 고서방은 남의 논두렁을 잘랐다는 얼토당토하는 죄에 몰려 괜히 몇 달간 헛고생을 하다가 추석 지난 뒤에 겨우 놓여 나왔으나 분풀이는커녕 타고난 천성이라 품팔이나 다녔다. 마침내 군청에서 주사나리까지 출장을 나와서 소위 가뭄으로 인한 피해 상태의 실지 조사를 하고 가더니 달포가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고 동네 안에는 다만 주림과 불안만이 떠돌 뿐이었다. 그래도 보광사에서는 갑자기 간평을 나왔다. 보광사에서 간평을 나왔다고? 예. 올해 가뭄이 이렇게 심해서 간평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흉작에도 소장료를 결정하겠다 이거지? 당신 때린 고자쟁이 이시봉하고 보광사에서 법무원 3사람 총 4명이 나온대요. 보광사 소장농들은 다들 진순의 집으로 오라는데요. 진순의 집은 왜? 진순의 집으로 마을 사람들 1명씩 오라네요.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가야지. 돈을 떼어도 가긴 가야지. 간평, 소장료. 농민들에게는 이 말이 무엇보다도 무섭고 또 분했다. 진수의 집 사랑에서는 일찍부터 술상이 벌어졌다. 자긴들은 간평원들의 미움이나 받을까 저했음인지 차례로 안으로 들어가서는 오시느라고 수고했다고 공손히 수인사를 하고 나왔다. 고서방은 지난 여름 당한 일을 생각하면 이가 절로 갈렸지만 그래도 시봉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다. 치삼 노인도 기다란 지팡이를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자, 다들 한 잔씩 들어가면서 하세요. 뭐가 급합니까? 아이고, 참 비었네. 자, 즐겁게 한 잔 하시고. 아이고 나리들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올롱사는 아시다시피 가뭄 때문에. 아이, 여보, 노인. 그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어. 매미를 갈았으면은 매미를 간 새만 되면 되지 않겠어? 올해는 유난히 가뭄이 심해서 소장료 낼 거. 에이, 그런 소리 할 거면 나셔. 아이, 참 가자. 아이고, 아니 거의 고기 안주도 좀 드시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젊어지셨어? 저런 나쁜 놈의 자식들. 며칠 뒤 저수지 및 고서방의 논을 비롯하여 여기저기에 그의 입도 차압의 팻말이 붙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차압 팻말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피땀을 흘려가면서 지은 곡식에 손도 못 대다니. 그들은 억울하고 분하기보다 꼼짝없이 인젠 목숨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앞섰다. 또 논을 뺏기지 않은 소작인들에겐 엄청난 소장료가 매겨졌다. 고서방은 드디어 야간 도주를 하고 말았다. 무심한 가을비는 진종일 고서방이 지어두고 간 벼이삭과 차압 팻말을 휘두들겼다. 무슨 불길한 징조인지 새벽마다 당산 등에서 여우가 울어대고 농민들은 저녁마다 야학당이 터지게 모여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여름 못한 빈 집단이며 콩대, 메밀대가 잡혀 있었다. 이 집단, 쌀이 한 폴도 열리지 않은 이 집단을 들고 한 줄로 서서 보강사로 찾아가는 거야. 그래, 노래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또 잡은 취소해주고 소장료도 면제를 해달라고 사정을 해보는 거지. 아이, 우리가 무슨 수학을 했어야 소장료를 내지. 갑시다. 가는 거예요. 이윽고 그들은 긴 줄을 지어가지고 묵묵히 마을을 떠났다. 아낙네들은 전장에나 보내는 듯이 돌담 너머로 고개를 내가지고 남정들을 보냈다. 들깨, 철안이, 봉구, 이들 장정을 선두로
빈 집단을 든 무리들은 어느새 벌써 동네 뒤 산길을 더우 잡았다. 철없는 아이들도 행렬의 꽁무니에 붙어서 절 태우러 간다고 부산이 떠들어댔다. 김정한 작가의 사하촌 함께 하셨는데요. 이 작품과 또 김정한 작가에 대한 이야기,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자 소설가인 조갑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김정한 작가의 전집 발간에도 참여를 하셨죠? 네. 예. 전체적으로 이 사촌 어떤 작품이고 또 문학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사촌이라는 제목이 말하듯이 절 아래 마을의 어떤 농민들의 어떤 이야기가 이제 내용인데. 네. 지금은 사촌이라는 말이 좀 잘 듣기 어려운 말이지만도 예전에는 절 밑에 이제 마을들이 소작을 하면서 절의 어떤 논을 붙이는 농사를 지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 마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소작농들의 어떤 가난과 이제 그것을 벗어나려는 어떤 노력, 그런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또 잘 짜인 어떤 구성력에 의해서 이제 그려진 소설인데, 그 작품에 왜 서두에 가뭄날에 지렁이 말라붙은 네. 그 지렁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묘사가 이제 그러니까 30년대 당시 농민들의 어떤 처지를 상징한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이 단편이면서도 인물과 인물이 속한 어떤 집단을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하면서 이제 우리 30년대 중반기 농민 소설의 어떤 백미로 언급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 그래요. 이 작품을 보면은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성동리에 사는 주민 모두가 주인공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작품을 써내려가? 소설 속의 인물은 이제 한 명 또는 두 명 이런 주인공을 그린 게 이제 보통인데, 이제 이런 소설의 주인공을 집단적 주인공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마 요산 김정한 선생님이 당시 이 궁핍한 식민지 농촌의 어떤 현실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총체적인 모습으로 그리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소작농들이 이제 이 마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층 세다리 주사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있고, 또 이제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보광사 스님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위에는 이제 일제 식민지 체제라 할까요? 어떤 그런 권력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제 식민지 어떤 농촌의 현실을 좀 포괄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이 소설의 어떤 주인공을 마을 전체의 어떤 농민들의 모습으로 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보다 그 마을의 이야기라는 그 그림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네. 마지막에 성동리 주민들이 이제 집단을 들고 보광사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철부지 아이들이 절 태우러 간다 이러면서 뒤를 쫓으면서 끝이 나는데, 이 장면을 그려보다가 그 다음 장면 어떻게 그려야 할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게 이제 그 당시 농촌 현실을 갖다 이제 그려내는 가장 적극적인 어떤 구성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은 소작료를 갖다가 이제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보통 소작쟁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소작쟁이의 한 모습을 갖다가 이제 그린 게 이제 이 소설이라는 소설인 것이죠. 근데 본래 이제 이 소설이라는 어떤 형식이 어떤 면으로 결말까지 다 보여주지 않고 마지막 어떤 그 남은 어떤 그 문제를 독자의 몫이라 할까요? 또는 뭐 어떤 그 역사의 몫으로 남겨두는 어떤 그런 게 이제 또 소설의 한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을 읽을 때 이 농민들이 어떤 그 의도가 실력 행사랄까요? 그런 것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것을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농민들이 사회 현실의 어떤 그런 모순을 깨달고 그걸 갖다가 이제 고쳐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인다라는 어떤 거기에 이제 의미를 두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이후에 그려질 광경들은 이제 독자들이 알아서 본인의 판단대로 상상을 해보는 것도 그래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저희들이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저희가 오늘은 사촌을 소개했습니다만 이 김정환 작가 작품 중에서 또 어떤 작품을 읽어보면 좋을까요? 예, 그 한 두 작품만 소개하고 싶은데 그 수라도라는 이제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용어인데 아수라장 뭐 했을 때 어떤 그런 수라도 그런 그림이라는 뜻인데 이 작품은 이제 여성분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한 말부터 일제를 거치는 어떤 한 양반과 어떤 그 변화 과정을 문화적으로 또는 민족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린 아주 탁월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톱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작품은 이제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 그 낙동강 하구의 어떤 을숙도를 갖다가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주 외딴 섬이죠. 그러한 섬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근현대사를 이렇게 이제 압축한 그분들의 어떤 삶을 갖다가 압축한 어떤 그런 소설이 모래톱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수라도와 또 모래톱 이야기 이렇게 두 작품을 추천해 주셨는데 아마 오늘 이 사촌 듣고 많은 감명과 또 많은 느낌을 받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추천 도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교수님 덕분에 요산 김정환 작가 더 가깝게 느껴지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갑상 교수였습니다. KBS 해피 KBS 해피 KBS 해피 FM 피천등님의 수필 이야기에 나오는 글인데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요 농도 진한 말을 아껴서 한다는 말이다. 말은 은같이 명료할 수도 있고 알루미늄같이 가벼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을 아껴서 하라는 뜻인데요. 이 말을 잘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남의 말을 잘 듣는 거라고 하죠. 탈무드에도 우리 몸에서 입은 하나인데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듣는 건 두 배로 하고 말은 절반만 하라는 뜻이라니까 이번 달에는 많이 듣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환 작가의 사하촌 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